혁명적 변화를 원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우리 삶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요. 벌써 2년 전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면 합의가 있었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외교정책도 네. 정말 국가 안위가 걸린 그 긴급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네. 투명성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면 합의하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면 합의를 그 당시에 윤병세 장관하고 기시다 외무부 장관 할 때 네. 털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원한다. 네.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런 걸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면 합의로 별도로 만들어서 네. 그 국민들에게 든 배신감을 준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학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있고 이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 학자들이 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고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그러니까 일제 36년 지배받은 것도 서러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한테 할 말 제대로 못하는 신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용어를 선정할 때 네. 그 섹스 슬레이브라고 하는 네. 전시 섹스 슬레이브라고 하는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네. 사실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쓰기 시작하고 유엔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고 한 건데 근데 그 용어를 쓸 때 또 우리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통념적으로는 네. 그냥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게 받아줬고 그 맥락에서 한일 간에도 협상을 했던 거니까 우리가 성노예라고 하는 건 뭐 제3자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네. 또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런 용어 선정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간적 존엄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피해자로서 어떤 그 어감에 대한 불쾌감. 그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것이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지금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밀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까? 네. 1905년에 카처 태프트 소위 그 비밀 협약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 미국은 일본이 조선 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 준다는 그 비밀 합의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그 카처 태프트 모델을 땄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뭐 1962년에 김종필 오히라 비밀 메모 같은 것도 그러니까 유상원조 3억으로 아주 무상원조 3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상 2억으로 한다라고 하는 비밀 합의 같은 것도 이런 이건 정부 대 정부에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위안부 문제 같은 건 피해자가 지금 살아있고 그다음 국민 정서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일종의 밀실 담판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이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뭔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 이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부의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물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는 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한일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또 일본에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아마 이런 걸 졸속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국민 정서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 문제라는 게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야말로 다른 어떤 전략적 판단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비밀 협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 정서가 와닿는 것, 피해자가 지금 살아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하고 충분한 협의 또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걸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히셨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 노선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을 폐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거나 이런 워딩은 또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선생님? 대통령께서 이제 후속 조치를 네. 강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후속 조치가 나오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네.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재협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재협상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다음 파기라고 하는 용어도 쓰긴 쓰는데 파기, 예. 파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이번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합의라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는 신사협정이에요. 젠틀먼스 어그리먼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파기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네. 그 파기가 가져오는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겁니다. 외교라고 하는 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 예. 그걸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었을 때 네. 이것이 가져오는 외교적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측이 지금 위안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합의를 한 걸 갖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또는 부분 이행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 후속 조치를 대통령께서 이제 요청하셨으니까 네. 외교보고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 네. 뭐 정신대 협의회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협의를 해갖고 네. 거기에서 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네. 전략적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국익이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 정서를 사실상 만족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또 국가의 이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자를 지금이라도 네. 비교적 늦었지만 네. 그 절충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제 머리 좋게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 분명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얘기할 건 이번 태스크포스 팀에서 네. 발표한 것은 사실상 우리 자체의 검증이거든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일본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도 구하고 네. 그다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건 우리가 일본하고 협의할 수 있고 네. 수긍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못하겠다. 일본도 그거 좀 이해해달라고 네.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일본도 배수진을 쳤죠. 일본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뭐 아베 아베가 총리 같은 경우는 0.01mm도 양보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고노타로 외상 같은 예. 경우는 이거 하면 한일 관계는 이제 파탄나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여간 뭐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극과 극이 있지만 네. 거기에서 소위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외교의 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소위 막다른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다른 길은 아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물론 며칠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또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도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좀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폐기하거나 또는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외교문서 한 30년간 상대국 입장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는데 이걸 왜 지금 공개했냐 이러면서 또 이제 보수지들은 또 공격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합의가 네. 그건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우선 뭐 쉽게 해서 뭐 조약과 관련된 협의라든가 네. 뭐 MOU를 체결하는 그런 관련된 거라면은 아마 그런 소위 그 외교문서 보존 조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네. 사실 이제 신사협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 소위 그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네. 대표성을 갖는 거긴 하지만은 일본과 한국의 관련자들, 일본의 야치, 한국의 이병기, 네. 당시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한 것을 네. 어떻게 보면 그건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여간
불행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네. 좋았던 건데 예. 뭐 이때 하여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게 나왔고 네. 이게 현실로 드러났고 네.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도 이건 이면 합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네. 또 현실로 또 드러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물은 엎질러진 거고 네. 이걸 수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그거 갖고 무슨 30년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터뜨렸다 네.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 뭐 회의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그 시작을 누가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뭐 무한 그것도- 회기로 가기 예. 때문에 그런 무한 회귀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네. 어떻게 상황 해결할 관리를 하고 데미지 컨트롤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좀 좋아져야 어떻게 뭐 미국 MD 체제를 좀 만들고 한미일 군사 공동 협동 전략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남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 위에서 어쩌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이제 이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올림픽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북한이 근데 굉장히 한 달째 조용하거든요. 어떤 시그널로 교수님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네. 2379를 통과했고 네. 그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소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년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 1월 1일 신년사. 네, 신년사나 왜냐하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라고 하는 게 북한의 한 해 동안에 네. 그 정책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이제 신년사를 보게 되면은 자 핵 미사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북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병진 노선을 네. 어떤 식으로 진전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본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1월 29일 날 이제 네. 화성 15 발사한 다음에 네. 핵무장력 완성했다라고 네.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병진 노선 중에서 지금 핵무기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주장을 그다음, 하니까. 예, 네. 북한은 자연히 이제 경제에 대해 이제 매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경제 매진하려고 하면은 네. 우리 남측하고 대화해야 되고 국제사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에서는 자 이제 핵은 자기들이 가진 네.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네. 핵 무력 그다음- 국가로 네, 선언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돼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peace offensive, 네. 평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그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받을 것이냐. 예, 그게 중요하네. 그걸 이제 받으면은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또 모멘텀도 생기지만 예. 우리보다는 특히 미국 쪽에서 그걸 겁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네. 로켓 발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을 계속 띄고 있거든요. 예.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그걸 띄고 있고 그다음 노동신문에 띄고 예. 있는데 만약에 그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시나리오 관계없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예. 그것을 만약 로켓 발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위안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네. 사실상 로켓 발사도 사실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 다시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 압박이 나올 것이고 이러면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지금은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신년사를 한번 기다려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아주 극적인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우선 1월 1일 신년사가 중요하고. 신년사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는 결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그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 네. 지도자들, 특히 유럽 쪽 지도자들 그렇죠. 얘기를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표단
파견이 어려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평창 올림픽 자체를 부인한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뭐 지금 예선 통과한 사람도 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나와서 정말 좋은 성적을 따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정통성도 올려줄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오는 게 김정일 취임 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대규모 대표는 아시아 올림픽 다음으로는 제일 큰 그렇죠. 건데 만약 성적이 좋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도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하나 좀 희망적인 거는 북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이 동계올림픽의 판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판을 깨지 않겠다. 그럼 그때 뭐 그동안에 뭐 군사적 동계 군사 훈련을 한다거나 군사도읍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게 되는 것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더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평창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2월부터 시작되는 동계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및 훈련을 키비졸브하고 파울 이글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요청을 했고 미국은 검토 중이라고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저는 북측도 뭐 화답할 거 아닌가 봐요. 북측도 동계 군사 훈련 같은 걸 중단하고 그런 식으로 북한도 자제를 하고 그다음 핵미사일,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받았어도 자제를 하게 되면은 북측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우리도 한미 간에 자발적으로 자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꼭 쌍중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남북한 또는 북핵 문제 하는데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전조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다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건 아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 자연히 뭐 남북한 간에 이제 당국자 회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또 남북한 간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틀 안에서지만 남북한의 그 비정부 간 그 교류 협력 같은 거 활성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국면 전환의 어떤 새로운 그 가능성은 우리가 탐색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먼저 미국 측에 요청을 해서 일종의 이제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휴전 정신, 뭐 협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유엔에서도 그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북 제재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일종의 이제 반격을 해온 셈인데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년사 한번 봐야 되겠고 가변적이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빨리 미국이 북한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북미 대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돼야만 북측이 우리 남측과 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북한이 통미본남, 동남,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은 맞겠다라고 하는 통미봉남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기들 문제 해결해주는 당사국은 미국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여유를 갖춰야 남측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간 평창올림픽 전후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 그 맥락 하에서 남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작년 한 해 가졌던 그런 위기감에서는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3월 위기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내년에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그 가능성을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우선 제가 그냥 지난 11월에 그 조셉 윤 북한 담당 특별대사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했지만은 하여간 그 조셉 윤 특사주장은 결국에 미국 정부는 이제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측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이 또 나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조셉 윤 같은 경우는 1월 전까지 하여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에 대한 소위 그 비공식 전제 조건이라는 건 그러면 그때까지 북한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핵
미사일 실험 안 하고 네. 군사적 도발하지 않고 네. 자제된 행동을 보여주면은 네. 북미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처음에 틸러슨 장관이 그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예, 거에 예. 대해서 백악관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예, 했다가 예. 최근에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악관하고 국무부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틸러슨에게 지금 그 힘이 실려져 있는 건데 아하. 이 기회에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빨리 대화를 해야만 네. 지금 어려운 국면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식통을 네. 점검해 봤을 때, 네. 미 국무부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이 분명히 있고, 이건 북한의 선택이니까 네. 북한도 좀 전향적으로 나와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난 19일을 발표한 신안보 구상을 보면 북한을 무려 19번이나 17번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외교협회에서도 북한의 어쨌든 이 군사적 충돌을 가장 심각한 8가지 위협 가운데 첫 번째 위협으로 꼽았거든요. 이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 또 저희가 불안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아까 미국 외교협회 회장으로 있는 리차드 하스가 네. 어느 칼럼에서 쓴 거지만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50대 50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12월 11일 날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그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회의에서 네. 케빈 러드 전 호주 네. 총리가 과거에는 한 5% 확률이었다가 지금 25%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전쟁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또 나오는 얘기는 지난 10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합참의장 앞에 지시를 내린 거는 네. 하여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내 구체적 계획들을 한번 마련해봐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참에서 얘기했던 게 합참하고 미 국방성에서 얘기한 게 6개월 동안의 말미를 좀 달라. 그 6개월 말미가 끝나는 게 3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3월 위기설. 네, 그래서 군사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을 3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결국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고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12월 11일 날 국립외교원에서 그 회의를 할 때 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하고 예. 케빈 러드 네. 호주 총리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피커링 예. 전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세 사람이 이제 네. 토론자로 왔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아하, 예. 그래서 케빈 러드가 25% 전쟁 가능성이 예. 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콜린 파월 예. 국무장관 앞에 여쭸어요. 예. 그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퍼센티지 예, 보느냐고 하니까 퍼센트 우선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게 넌센스라고 얘기해요. 그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예. 자기 볼 때는 1%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예. 아니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한다는 건 한반도 전쟁한다는 건데 그렇죠. 동맹에 동의 없는 전쟁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전쟁 안 하겠다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느냐. 동맹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미국 외교 정치의 기본이다. 네. 그건 지금 트럼프 행정파에서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1% 이하로 본다. 네. 만약 한국 정부가 전쟁을 원한다면 가능성 상당히 크게 네. 보겠지만은 네. 미국 혼자 해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동맹 협력 없이는 안 되는데 그 동맹이 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독자적 군사 행동 취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나 네. 이것도 북한이 하기 나름이다. 나름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절제된 행동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한 그리고 외교적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콜린 파월 장관이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양반은 또 합참의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1차 걸프전을 총괄했던 합참의장 출신인데 그 양반 얘기에서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예. 걸 보면 상당히 신빙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심이 되네요, 일단. 일단 콜린 파월 장관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1%도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동맹의 동의가 없네. 우리 정부가 지금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이 걸린 이 일인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동의해 준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재미있는 게 재밌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한반도 진짜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요.
두 가지 한반도의 진짜 전문가들은 그냥 한반도를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시가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예. 반대를 하는데 예. 문제는 소위 미국의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죠. 예. 미국 외교 정책의 소위 일반적인 예. 전문가들, 예. 예. 언론인들 예. 이 친구는 센세이셔널리즘을 원한단 말이에요. 미디어 센세이셔널리즘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도 그런 뉴스 많이 보고 그 신문 칼럼도 그런 칼럼 많이 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한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제 아는 미국 친구 얘기가 그래요. 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말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은 네.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들이 한반도 문제 알지도 못하고 늦게 거기에 점핑해갖고 예. 오만 가지 상상력을 갖고 다 쓰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한국적 상황하고 너무 같은데요. 이 상황 관리를 이제 그 민주사회에서 이게 그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 그만 얘기해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하게 걸러듣는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시면 판단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쟁 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2014년 우리가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북에서 3인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고위급 3인방이 왔는데 당시 이 박근혜 정부가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선수단이 됐든 뭐 응원단이 됐든 아니면 북측의 관계자들이 됐든 만약에 온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십니까?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예. 시작해서 2015년 11월까지 예. 난 이 기간이 사실상 남북 관계 골든 타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0월에 네. 그 북한의 3인방이 되는 황병서, 최혜리, 최룡해, 김양건 셋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 결국에 북한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많이 했던 원동현이니 그다음 맹경일 이런 사람들이 쭉 해왔던 네. 건데 거기에서 결국에 큰 돌파구를 못 찾았어요. 네. 그다음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회담까지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8월 6일 날 결국에 목함질의 사건이 나면서 남북 관계가 또 위기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는 결국에 황병서하고 김양건이가 나오고 네. 우리는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홍영표 장관이 가서 8월 25일 날 목함질에 관련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건 전 상당히 중요한 합의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행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금강산 같은 거 부분 재개를 했다라고 예. 하면은 예.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2015년 10월 그거 다 해놓고 8월 목함질에 합의해놓고 네. 10월 17일 날 미국 가셔갖고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별도로 북한 핵을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하고 네. 11월 달에 남북 차관급 회의할 때 북한에서 이상가족 재상봉하면 네. 우리도 결국에 금강산 재개하는 그 가능성을 비춘 걸로 이제 그들은 생각해서 그걸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건 전혀 대상이 없다. 그건 교환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28일 날 결국에 김양건 비서 결국에 뭐 하여간 사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 차관급 회담 사이에 네. 여러 가지의 그 골든 타임. 오퍼추니티 예, 그러니까 기회가. 아주 황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다 내치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부터 결국 모든 상황이 악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아까 우리 장 기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북쪽에서 저는 겁니다. 아무리 선수단 숫자가 적더라도 네. 평창 동계올림픽 보내고 네. 3월 달에
장애인 올림픽 다 보내야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면은 네. 장애인 남북한 간의 당국자 접촉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당국자 회담 빨리 지금 재개하고 네. 지금 지난 7월에 우리가 재개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적십자 회담하고 네. 군사회담 재개한 거 있는데 네. 그걸 빨리 가동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네. 한반도의 위기를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네. 있는데 아주 협의의 의미는 네. 결국에 뭐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큰 군사적 불상사 없이 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평화 올림픽이고 네. 두 번째 광의의 평화 올림픽은 그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남북한 간의 당국자 회의가 열리고 남과 북이 전부 다 도발적인 또는 긴장을 조성하는 군사 행동 네. 같은 것을 자제하고 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어떤 단초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평화 올림픽은 사실 후자예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 북미대화 또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 안정 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 협상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대통령의 희망사항인데 네. 그렇게 될지는 저는 아직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 정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예,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자 북한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 미국, 일본은 계속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하죠. 중국은 역부족이죠. 러시아만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운전석에 앉고 싶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예, 지금 그런 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서 오는 기본적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2005년 9.19 공동성명, 9.19 공동합의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주도를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취재해볼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막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발언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일본 계속 딴지 걸지만 그래도 다 발언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발언력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정말 외세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지난 9년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보니까 내년이요.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남북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7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해방은 했지만 남북이 갈려서 전쟁도 하고 남한은 또 이제 군부 독재 오랫동안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도 하긴 했지만 이런 질곡의 역사를 좀 끝내고 새로운 좀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이래야 좀 비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날마다 이 전쟁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라면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좀 어떤 평화 비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될까요? 선생님?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평화를 얘기할 것이고 그 네.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얘기하죠. 네. 그럼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에 뭐냐? 대통령 경제에서 찾거든요. 경제. 남북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네. 평화는 절로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평화가 오면은 네.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 모든 핵심은 남북한 관계예요. 남북 관계.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은 네.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가 되면은 우리가 한미동맹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한미동맹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면 네. 한중 관계가 나빠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중 관계가 그러네요.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자 한미, 북미, 남북, 한중, 북중 네. 이런 양자 관계가 선순환 관계를 만들면서 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네. 지금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핵 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네. 그래야 우리가 주도적인 네. 주도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황과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은 네.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얘기 조금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게 뭐 그 좀 비본질적인 이슈가 화제가 됐어요. 뭐 혼밥이네, 뭐 홀대론이네. 이게 우리 언론이 좀 과하게 보도한 측면 있다고 좀 보여지지만 어쨌든 네 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에 합의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합의는 했지만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또 이게 답을 안 한 것 같아서 이 사드 때문에 또 한중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중국에 대해 입장 표명한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네. 첫 번째 사드 재배치에서 추가 배치 없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예, 미사일 MB, 방어 체제 예. 우린 들어가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예. 세 번째로는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하지 않겠다. 네.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 아니 미국이 지금 자기들 갖고 있는 미사일 정말 사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추가 배치 공짜로 해줄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만약 추가 배치는 우리가 사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오면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우리의 예. 완전한 소위 그 자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도 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가 참여한다. 네. 우리도 독립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도 손익계산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 전부 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거고 네. 손익계산을 좀 다 해봤어요. 네.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유지하고 KIM. 그 다음에 미국 MD 체제하고 예. 상호 호환성만 유지해서 아하. 일단 유사시는 협력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가겠다. 지금 일본 같은 것만 해도 그 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하는데 네. R&D 비용으로 연구 개발 비용으로만도 40억 불 이상을 사실상 공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하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하는 데는 네. 한국과 또는 한국, 미국 양자 공조만 갖고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세 번째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이 평화헌법 가졌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어요? 그럼 한일 동맹이 안 되는데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삼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입장을 표명한 거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측 설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네. 미치느냐. 지금 중국은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세 가지 우리가 입장 표명한 거에 소위 변화가 네. 왔다. 그리고 그 변화가 중국의 국익이나 전략적 이익에 큰 해가 된다. 네. 그러면 한중 관계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우리는 그 삼불로 화답을 해줬고 그 한중 관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갖고 큰 문제가 될 게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해요. 그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결국에 시진핑 주석이 훈시 내리는 대로 우리 대통령이 받아 적은 거다. 전 동의 못 합니다. 아니,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쟁 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그러면 전쟁도 하지 않고 비핵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선택은 대화 협상이 왜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다음 하나 더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상식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 이걸 갖고서 시진핑이 훈시를 받아 적었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어느 나라뿐인지 모르겠어요.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도 핵 갖고 우리도 핵무기 갖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대화 협상하지 않고 외교 없이 전쟁 통해서 그러면 북한 핵 문제 지금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남북 관계 파탄 되도록 만들면서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선생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릴 것 같아요. 뭐라고? 사이다 문정인.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 그 평화냐 전쟁이냐 늘 그 갈림길에 있었던 순간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의 상황 관리를 하고 경제 문제로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 너무 좁은 나라에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 우리가 저 시베리아 열차 타고 유럽 가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애들이 이제 수학여행 막 기차 타고 유럽 가고 막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의 한반도 이거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굉장히 보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세안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이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결국에 이런 그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하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미동맹부라고 한미동맹부. 또는 4강 외교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동맹 중요하고 네. 4강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는 데는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4강 외교도 잘 해나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북방 외교, 신북방 외교를 하자. 즉 러시아라고 하는 큰 대륙에 네. 새로운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좀 열어보자라고 하는 걸 했고 네. 그것뿐 아니고 남쪽으로 가서 아세안 국가들 포함해서 심지어 인도까지 포함한 네. 신남방 외교를 펴자. 네. 그래서 4강 외교의 틀 속에서 네. 그러니까 사왕 외교와 더불어서 네. 결국에 신북방 넓혀진 그러한 포괄적 외교를 하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소위 북방과 남방의 역점을 많이 두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강 외교를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열어나가면서 네. 보다 중용이 있는 또는 균형이 잡힌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시죠. 저는 이 외교 노선이 앞으로 한반도의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FTA로 한반도 지도가 커진다 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그게 잘 와닿질 않았는데 이 외교 정책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그걸 무슨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고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고 그런데 그건 상당히 트럼프식 구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고사의 공생 공영의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배타적인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외교 정책을 편다기보다는 우리도 잘 살면서 주변 모든 국가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생과 공영의 그 외교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더 이상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에서만 살아도 국민들이 행복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 언론에서 밤낮 그 전쟁 날 것처럼 불안감만 조성하지 않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낼 수 없네. 마지막으로 이 북한 당국에도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저희 방송을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자들도 선생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점검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친미 사대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미국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북한은 물론 위협이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미국과 담판을 이어서 그 위협을 없애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미국을 가는 가장 첩경은 우리 남측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측과 모든 걸 톡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의 대안을 만들 때 북한의 생존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 공전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북미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쪽하고 얘기를 하라. 북쪽도 얘기하지만 그냥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남측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걸 제가 북측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들을 겁니다. 볼 거고요. 북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평창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모실게요. 네, 나와주실 감사합니다. 거죠? 네, 생각해보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